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이 엘라 피츠제랄드가 1939년에 78회전 싱글로 냈던 Don't Worry About Me가 마지막 곡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꼬리를 물어야죠. 근데 이제 그 78회전 싱글 낼 때 그 밴드 이름을 엘라 피츠제랄드 and Her Savoy 8라는 밴드명으로 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사보이란 말이 저는 그냥 사보이 레코드를 생각하고 이게 데카 레코드에서 나온 음반인데 왜 사보이였을까 했는데 호텔? 뭐 사보이는 호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한테는 그냥 재즈 음반이니까 사보이 레코드 사보이인데 왜 데카에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우매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진짜 우매한 의문이었던 그 어리석은 의문이었던 게 1939년에 사보이 레코드가 아직 창립하지도 않았을 때였고 데카 레코드에서 나온 이 엘라 피츠제랄드가 자신의 밴드 이름을 사보이 8 그러니까 8명인데 사보이가 뭔가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엘라 피츠제랄드가 칙 웹 오케스트라의 보컬이었는데 칙 웹 오케스트라가 할렘에 있는 그 말하자면 댄스홀이자 재즈 공연장이었던 사보이 볼룸의 하우스 밴드여서 거기서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 멤버 중에 8명이랑 같이 싱글을 내다 보니 사보이 8이었다. 그러니까 사보이 오케스트라 중에서 8명을 뽑아서 만든. 그래서 어떻게 이어갈까 하다가 제가 착각을 했었던 39년에는 잊지 않았던 사보이 레코드 음반 중에 하나를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1942년에 허먼 루빈스키라는 분이 뉴욕에서 설립한 그러니까 독립 재즈 레이블인데요. 비밥이 태동하던 시기랑 딱 겹쳐지는 시기여서 찰리 파커나 디지 길레스피를 비롯한 그 당시 비밥 뮤지션들의 음악을 많이 발매했던 그런 레이블인데요. 찰리 파커의 뭐 45년부터 46년, 7년 이 사보이 레코드에서 냈던 싱글들 Now's the Time, 코코, 빌리스 바운스 이런 명연주들이 사보이 레코드를 통해서 나왔는데 5, 60년대까지 아주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레이블인데요. 오늘 제가 이어갈 사보이 레코드의 음악은 185번째 꼬꼬무가 되겠는데요. 1959년 녹음의 연주로 블루스 애쉬라는 음반인데요. 트럼보니스트 커티스 플러의 음반이고요.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란 곡입니다. 커티스 플러의 10번째 앨범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번째 앨범이면 이 당시 나이상으로 굉장히 어릴 때인데 10개나 앨범을 냈구나. 마치 베테랑 뮤지션처럼 느껴지는데 이 앨범을 내던 59년도에 커티스 플러는 27살 리더로서 첫 앨범을 57년부터 냈는데 만 2년 동안 10개의 앨범을 냈다.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신인 연주자였던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군 제대하고 나서 55년도에 뉴욕으로 진출하면서부터래요. 56년 24살 때 레코딩 데뷔를 하고 57년이 중요한데 57년도에 프레스티지 레코드랑 계약을 하면서 첫 리더작이 이제 뉴 트럼본이라는 음반인데 이것도 아주 좋은데 57년도 한 해야만 보니까 7장 분량의 리더작을 녹음을 해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5스팟 57년도에 5스팟 클럽 뉴욕에 있는 재즈 클럽이죠. 거기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5스팟 재즈 클럽 하면은 셀로니어스 몽크와 존 콜트레인이 함께 연주했던 그 시기에 커티스 플러, 이 젊은 커티스 플러도 그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연주를 했었다고 하고요.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 앨범에 이 57년도에 또 참여를 하는데 하여튼간 안팎으로 자기 리더작이든 사이드맨이든 연주자로서 공연 활동이든 굉장히 열심히 하던 시기였고 59년에 이 사보이 오늘 얘기하는 사보이 레코드랑 계약을 해서 첫 번째로 낸 결과물 앨범이 오늘 소개하는 블루스 앳 이 앨범입니다. 가끔 꺼내서 듣기 아주 좋은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재즈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 이 곡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라는 곡을 듣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앨범이 커티스 플러라는 뮤지션이구나, 이 앨범 갖고 싶은데 해서 막 회원제어상 가든 어디든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앨범 구해서 참 기뻤던, 그 당시엔 몇천 원이면 구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의 백미는 리더인 커티스 플러의 되게 편안한 트럼본 연주와 같이 프론트에 나서는 베니 골슨, 테너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의 굉장히 유려하고 아주 편안한 그 두 분의 궁합, 그리고 앙상블 연주, 이게 이 앨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재즈의 서브 장르인 하드밥 중에 가장 부드럽고 듣기 편안한 하드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모두 5명이 함께 이 곡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리더인 커티스 플러가 트럼본을 연주하고 베니 골슨이 테너 색소폰, 피아노에는 또 타미 플래너겐이 연주를 하고 있고, 지미 게리슨이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고, 엘 헤어우드라는 드러머가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곡들이 같은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편안한 그런 하드밥 연주이고요. 커티스 플러와 베니 골슨의 앙상블 연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 앨범을 녹음할 때 여타의 다른 앨범에서보다는 더 편안한 톤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각자 악기의 음색마저도 톤을 맞춘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편안한 솔로들을 듣는 그런 맛이 아주 일품인 앨범이고요. 리듬 섹션을 담당하는 타미 플래너겐이나 지미 게리슨, 엘 헤어우드가 그 받쳐주는 연주들도 아주 탄탄하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만을 살리자, 뭐 이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분의 호흡, 커티스 플러가 한 32년생이고 베니 골슨이 29년종, 둘이 한 3살 차이인데, 이 두 분의 이 완벽한 호흡이 살아있는 앨범, 59년에 녹음을 한 건데, 59년에만 이 두 분이 이 앨범뿐만이 아니라 커티스 플러가 사보이 레코드랑 내는 다음 앨범 2장은 물론이고, 베니 골슨의 리더작 앨범 3장에서도 한꺼번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9년 한 해에만 이 두 분이 한 5장의 앨범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인상적으로 요번에 발견하게 된 사실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게, 59년 말에 한 그 하드밥에서 역사에 기록되는 아주 명밴드가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밴드에도 이 두 분이 함께 하게 돼요. 더 재즈텟이라는 밴드인데요. 하드밥 밴드인데요. 베니 골슨이 공동 리더인 밴드였는데, 거기에 이 커티스 플러도 같이 연주를 하게 됨으로써 59년부터 한 60년대 초까지 거의 뭐 한 7장의 앨범을 함께 하는. 그래서 186번째 꼬꼬무는 이 더 재즈텟 이라는 밴드의 음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186번째 꼬꼬무는 이제 더 재즈텟이라는 밴드명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재즈텟을 만든 공동 리더인 트럼페터 아트 파머와 베니 골슨,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 앨범인데요. Meet the 재즈텟이라는 앨범이고, 1960년도에 녹음해서 60년 그 해에 발매된 앨범인데,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은 아발론이라는 곡입니다. 트럼페터 아트 파머랑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이 59년에 합작을 해서 결성한 하드밥 밴드인데, 이 더 재즈텟은 62년도까지 한 6장의 앨범을 내며 한 3년 남짓 활동을 한 밴드인데요. 그 당시 여타의 하드밥 밴드와 약간 차별화된 컨셉으로 음악을 했는데, 굉장히 정교한 구성의 편곡, 스윙감 넘치는 연주, 이게 이 밴드를 수식하는 단어들이고요. 그 당시 하드밥 밴드들이 잼 형식으로 한 번에 시작을 한 다음에 각자 악기별로 솔로를 해 나가는, 단순한 그 다른 밴드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이렇게 앙상블을 위주로 편곡을 해서 그런 걸 기반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밴드로 아주 유명한 밴드이고요. 베니 골슨이 훌륭한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작곡에도 능하고 편곡에도 능한 그런 베니 골슨의 음악적인 역량하고, 트럼펫터로서 굉장히 부드러운 트럼펫의 연주로 각광받던 그 아트 파머의 연주력, 이게 이제 시너지를 이뤄서
같이 연주하는 멤버들을 이렇게 같이 쭉 끌어올리는 그런 식의 연주였는데, 오늘 고른 미터 재즈텟 이들의 데뷔 앨범인데요. 함께 연주하는 멤버들을 살펴보면 세 개의 관악기가 앞으로 나서고 있는데, 트럼펫의 아트 파머, 테너 색소폰의 베니 골슨, 트럼본의 커티스 플러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고, 피아노에는 향후에 존 콜트레인 쿼텟에 합류하게 되는 이 당시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가 연주를 하고 있고, 베이스는 아트 파머의 쌍둥이 동생인 에디슨 파머가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고, 드럼에는 렉스 험프리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앨범 미터 재즈텟은 60년 2월에 녹음을 해서 아르고 레코드를 통해서 그해 발매가 되었는데요. 트랙 수가 10곡이에요. 제가 참 신기한 게, 보통의 여타의 다른 하드밥 밴드들은 많이 넣어도 한 8곡인데 10곡을 넣어서 트랙 수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아르고 레코드에서 이 앨범이 잘 될 걸 어떻게 예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업적인 흥행을 좀 미리 예상을 했다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수록곡들의 연주 시간을 싱글로 내려면은 너무 길면 싱글에 안 담기니까 대부분 5분 이하로 줄여서 연주를 하기를 요구를 했는지 함께 회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곡이 5분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다 5분 안쪽으로 맞춰서 10곡이란 그 많은 트랙 수를 담은 그런 앨범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처음 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졌어요. 짧아서. 네. 하드밥의 전용을 보여주는 그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 이 당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던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한 앨범에 한 5곡, 그래서 한 10분 정도 듀레이션의 음악들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는 곧 그 연주에 참여한 연주자들의 솔로, 긴 솔로를 즉흥 연주를 듣는 맛이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편곡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좀 짧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냥 아쉬워하기에는 또 이 밴드 재즈텟의 연주를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컴팩트하고 알차고,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편곡으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밴드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포맷에서 이러한 느낌의 하드밥 밴드의 음악은 그 당시 어쩌면 굉장히 신선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고른 곡 아발론도 러닝 타임이 한 3분 29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데요. 짧은 하드밥 연주를 특이한 구조로 뭔가 이렇게 그 아쉬움을 좀 달래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 연주 패턴이 앞쪽에 주제부를 함께 연주를 한 다음에 즉흥 연주들을 악기별로 쭉 해가다가 마지막에 또 주제부를 같이 연주하면서 끝내는데, 이 아발론 이 곡 연주를 보면은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나가는데요, 그 리듬 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간결한 솔로들이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드럼으로 인트로를 시작하는데 바로 피아니스트의 피아노가 따라 붙고, 그 뒤를 트럼본, 트럼펫, 테너 색소폰의 솔로가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어떤 곡의 구조를 만들면에 있어서도 이들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개성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연주인데요. 도입부의 드럼 인트로가 짧게 나온 다음에 피아노가 치고 나가는데, 맥코이 타이너, 이 당시에 22살이었어요. 맥코이 타이너의 레코딩 데뷔가 아마 이 앨범인 것 같아요. 근데 22살 신인이 굉장히 패기 넘치고 아주 깔끔한 피아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쫙 솔로를 따라 붙는데, 저는 이제 맥코이 타이너의 엄청난 팬은 아니지만 한 뮤지션, 거장이 되는 뮤지션의 맨 시작점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이 앨범의 또 다른 어떤 재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맥코이 타이너는 이 앨범을 녹음하고 나서 몇 달이 있다가 존 콜트레인의 부름을 받고 존 콜트레인의 그 클래식 쿼텟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거장이 되는 그 맨 첫 번째 단계의 맥코이 타이너의 연주도 들을 수 있다.
다른 수록곡들의 연주들도 굉장히 훌륭해요. 베니 골슨이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가 되는 곡들의 원형들이 이 앨범들에 좀 담겨 있는데요. I Remember 클리포드, 블루스 마치, 킬러 조 이런 베니 골슨의 명곡들이 이 앨범에 담겨 있고 이 곡들은 지금까지도 연주가 되는 그런 재즈 스탠다드의 초기 버전들이 이 앨범에 담겨져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주 하나가 또 있는데 아트 파머, 트럼펫터 아트 파머가 작곡한 곡인데요. 목스 닉스라는 곡이 있는데 짧아서 아쉽지만 탄탄한 솔로들 뭐 이런 걸 듣는 아주 명반이니까 아주 들을 거리가 많은 그런 앨범이고요. 이 재즈텟의 62년도에 이제 이 밴드가 흩어진 다음부터는 각자 이제 거장의 길로 다 가다가 80년대에는 다시 조인을 하셔서 나이 먹고 다시 또 앨범을 내시는 그런 그 재즈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그런 밴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즉흥 연주 위주가 아니고 작편곡 중심의 어떤 체계적인 소규모 재즈 밴드 앙상블의 어떤 모델을 만든 그런 밴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